자,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세 번째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이번 3차 발사는요, 실제 사용할 위성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현재까지 기술적 요인은 물론이고요, 날씨 등 환경 요인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태훈 기자, 이 3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발사 시각이 예정대로 확정됐다고 하네요.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리호의 발사 시간이요, 오후 6시 24분 예정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는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또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강수 확률도 30% 미만, 바람도 초속 2에서 4m로 이 발사 가능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발사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자, 이 발사까지도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 전까지는요, 일단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 부분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5시 10분쯤에는 연료 충전, 오후 5시 40분쯤에는 산화제 충전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을 마치게 되면 기립 장치가 철수가 되고요. 발사 10분 전부터는 관제 시스템에 의한 발사 자동 운용 PLO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엔진의 추진력이 300톤에 도달하고 나면 누리호는 마침내 하늘로 솟구쳐서 18분 58초에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번이 이제 3차 발사인데 눈여겨볼 점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앞서 두 차례 발사가 연습이었다면 이번 3차 발사 실전입니다.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 등이 실렸던 지난 2차 발사와는 달리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가 됐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도요셋 4기, 국내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큐브 위성 3기인데요. 이 탑재 위성들은 발사 783초 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부터 20초마다 차례대로 분리가 됩니다. 고도 700km까지 비행했던 지난 2차 발사와 달리 목표 궤도도 고도 550km로 낮아졌습니다. 이 과기정통부는요, 태양 전지가 탑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항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태양 동기 궤도의 위성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 준비 과정에 참여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있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겨냥해서 불법 집회 엄단을 얘기한 지 하루 만에 당정이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오전에 이제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네. 집회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좀 핵심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집시법 논의의 발단은 바로 지난주에 열린 이 민주노총의 1박 2일 밤샘 집회였습니다. 네. 평일 저녁 이 출퇴근 시간에서 이어진 집회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컸고 술자리 고성이 오가는 등의 이런 문제 상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윤재욱 국민의 원내대표 오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단 이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네. 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미경 최기위원, 앞서 들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요.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막는 정부를 택했다. 야당에서는 그 근거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불법을 그냥 묵인해주는 예를 들면 민노총의 이런 집회 시위를 보고 참 많이 경악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겠구나.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거는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완전히 민노총의 그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졌죠. 왜냐하면 민노총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다 든 거예요. 오죽하면 경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말 안 듣는데 그래서 법으로 가져가면 맨날 진다고요. 경찰이 맨날 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손을 못 든 거예요. 사실 이번에 1박 2일 집회에서도 사실 국민들이 다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했는데 결국 경찰이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된 법을 집행하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이르면 어제는 저희가 어제라고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가 예고가 돼 있는데 자, 국회에 어떻게 이제 보고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 보면 김현정 전 대변인 반대로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아전인수적 해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중에도 나왔지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슨 정책을 할 때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하고 네.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탈행위는 지금 임탈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우리 기본권 아닙니까? 네. 기본권이고 또 우리 집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갖춰서 신고하면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제예요. 허가제가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헌재에서도 뭐 일몰 후와 일출 전에 집회를 5개 집회를 하는 것을 그 금지하면 하는 그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랬죠. 일몰 후의 자정까지의 집회를 이유로 처벌하면 그건 이혼이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이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때 강경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기억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꾸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높여서 지금 정부나 이런 쪽에 이제 지지율을 좀 견인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이 밑에 좀 깔려 있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집회를 엄격히 이제 제한했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에 대해서 차벽을 설치하면서 강경 대응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저기 평산마을에 구구 유튜버들이 정말 그 소음 크게 틀어놓고 계속해서 뭐 약간 이제 도가 지나친 집회들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에 대한 것만 전 정부에서도 불법 집회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 정부에 대한 것을 불법 집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죠.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좀 이따가 준비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난번 일전에 예로 봐서도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런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서 지지율이 오른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과연 그거를 노린 거냐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노조에 대해서는 법치를 얘기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를 또 막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의 그런 다른 잣대의 기준은 무엇인지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좀 제기를 좀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연금과 교육과 이제 노동 개혁인데 그렇죠. 사실 연금과 교육 개혁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의견도 대단히 다양하고 되게 오래 걸리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 개혁은 또 상대적으로 또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분의 얘기만 가지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일부 국민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노조의 일탈행위들을 좀 그런 것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측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거의 2,000만에서 2,500만 명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네.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간의 노사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네. 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정미경 최고위원 반론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노조에 대한 이런 강경 대응과 지지율 상승에 대한 연관관계, 이번에도 이걸 노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요, 정부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이걸 무슨 노리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불법이 먼저이잖아요. 불법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불법이 없으면 그걸 안 하잖아요. 뭘 노리고 하겠어요. 노리간 게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한 거다. 아니, 만약에 노리고 한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단체여야만지 이걸 뭘 노리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탈행위, 노조의 일탈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불법을 왜 일탈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회 시위 자유와 불법하고는 완전히 틀린 문제인데 네. 마치 그 작은 불법을 아주 작은 일탈행위로 묘사하면서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는 네. 저는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그때 그 민노총이요, 여기서 불법 시위 했을 때요, 1박 2일 집회했을 때 여기 도로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특히 여성과 특히 어린아이들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되면 다니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이건 아니다, 이건 단속해줘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정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집시법 개정안, 김치진 변호사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과연 이 법안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이게 지금 자꾸 사안이 이제 정부 정책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네. 지금 이 집시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얼마나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논의들이 좀 지지부진해 왔는지 국회의 직무유기를 사실 좀 따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집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게 야간 집회에 대해서 이게 2009년입니다. 2009년인데 네. 무려 13년 동안 지금 이 집시법 10조, 그러니까 이 일몰 후에 어떤 집회에 관해서 국회에서 사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분명히 자율은 자율이지만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빨리 정해서 집회의 자유도 보장을 하면서 또 이제 시민의 자유도 같이 또 보장을 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헌법 재판소에서 요구를 한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려 13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그 입법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도 지금 답답한 나머지 하나의 이제 국회 의견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집시법 관련해서 야간 집회를 뭐 아예 금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12시부터 6시까지라고 과정부터 하는데 새벽 6시까지. 예, 하는데 실제 민주당도 과거에 12시부터 7시까지 이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법안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건 금지하고 또 어떤 거는 허용할지 이런 걸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국민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논의들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이거 완전 국민의 자유를 완전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로 끌고 가는 거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야말로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집시법과 더불어서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법안을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올리는 안이 상정이 돼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위원장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의전 절차하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어. 우리는 의대 상정도 안 된다는 자, 얘기예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의대 상정도 우리가 반대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를 해도 찬성을 한 명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자, 민지숙 기자, 이 상황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오늘 전체의 화두는 이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였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위원장과 여당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이 직회부 강행에 반발해 퇴장을 한 상황이었고, 여당 간사 이미장 의원은 다수 의견을 밀어붙여 유감이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이다 요거보다도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 한 거를 두고서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 코인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야당에서는 국회법대로 절차대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각각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집시법에 네. 대해서.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답이에요. 뭐냐면 타이밍인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저걸 하겠어요? 아하. 노란 봉투법을? 분명히 그러면 여야가 싸울 거 뻔히 알잖아요. 네. 지금 야당 민주당이 마음대로 지금 다수당이니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요 타이밍일까? 바로 그건 뭐냐? 지금 코인 때문에 남국의 강도 아니에요. 남국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남국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노란 봉투법을 딱 이렇게 지렛대로 삼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 타이밍에서 지금이 잘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이 노란봉투법, 소위 말하는 합법화 보장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토론회도 열었고 공청회도 열었고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이제 해부를 했는데 법사위에서도 60일 동안 아무 논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시 이제 상임위로 온 것을 상임위에서 지켜보는 절차를 간 것이고요.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오히려 늦어진 측면이 더 있어요. 그래서 김남국 코인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법안 또한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좀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나왔었죠. 여기 보면 치킨 180마리 배달 뭐 이런 키워드도 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치맥 파티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 이 잔디마당에서 치맥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 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참석 인원 총 500여 명에 달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 중소벤처기업 관련된 기업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출석을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이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어제 만찬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교의 중심에 놓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이다,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습니다. 민 기자, 이게 네. 대통령실 가면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 많은 메뉴 중에 왜 치맥이었을까? 여기도 혹시 의미가 있어요? 네, 이 대통령이 직접 고른 메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깜짝 기자간담회 때 대통령 뭐 떡볶이, 튀김, 순대 맞아요, 이런 네. 메뉴를 골랐었는데 이번에도 이 청년 관련된 기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치킨 메뉴를 직접 골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키워드 보니까 여기 들어간 치킨이 180마리예요. 맞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하루 왼종일 주방에서
뭐 튀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수했어요? 어제 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100마리를 먼저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자라서 80마리를 더 주문을 해 총 180마리 주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문 금액 총 358만 원에 달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358만 원이요? 네, 치킨에 겉들여진 맥주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수제 맥주, 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해서 만든 맥주여서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야, 치킨 180마리를 시키면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건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김치진 변호사. 근데 좀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보면 뭐 지지율 77%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 77%라는 지지율이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아마 좋은 정책을 펴면 또 좋은 지지율이 나온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당시 이제 자리에서 그 김기문 중기 회장이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그 기업들 사이에 이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선호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지지율이 한 77%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다. 이런 그 히스토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번 자리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한테 정말 필요한 어떤 정책이 있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서 지원해주고 만들어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정책의 수요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확실하게 좀 체감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물론 지지율이 지금 40%가 넘는다는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데 뭐 초반에는 조금 고전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또 정책 수요층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만든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부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의미로 77%가 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민 기자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온라인 뉴스들 보니까 기사 제목들이 뭐 보기 힘든 투샷, 네. 보기 힘든 쓰리샷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눈길이 가던데 저도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얼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기사들이에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났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재용 회장의 동생 이부진 사장을 만났습니다. 바로 한국관광공사에서 K관광협력단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보기 힘든 투샷이 포착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기 힘든 투샷이군요. 맞습니다. 이부진 위원장은 한국 방문회를 이끌 새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 이 김건희 여사는 협력당의 명예위원장직을 맡게 되어서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정미영 최의원, 우리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예전에 한때 우리가 김건희 여사 뭐 일정들 얘기하고 했다가 또 한동안 얘기 또 안 했어요. 근데 이번 달 일정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정이 10개고 단독 일정이 또 7개다. 뭐 이렇게 공지를 했던데 다시 광폭 행보를 시작한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이제 그 영부인이니까요. 네. 기존에 이제 그 대통령 부인들께서 하셔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아마 일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정에서 그 김건희 여사도 그 역할을 해야 하니까 저는 그건 아마 그 최소한도로 잡아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보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부각이 된다 뭐 이런 비판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보면 이게 G7 정상회의도 그렇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덜 부각이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혹시 맞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계속 뭐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기 때문에 뭐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기만 하면 뭐 이제 김건희 여사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건 민주당의 그냥 공세고 트집 잡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트집 잡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실제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께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도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지금도 사실 뭐 해소되지 않은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학력 경력 위조라든지 또 이런 것이 반대로 또 대선 패배했던 이재명 저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윤석열 검찰의 그 수사 기소 이런 거와 서로 맞물리면서 형평성의 문제도 막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활발하게 또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주 연속 올라간 거는 사실 저희 민주당의 탓도 사실 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돈봉투 문제라든지 김남국 의원 코인건과 관련해서 그 측면도 있고. 저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늘 이제 하던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2부속실 신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공식적인 보좌를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저 일각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뭐 대통령의 지지율과 영부인의 이 활동 상관관계가 있을지 참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이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김 의원의 투자 방식을 보면요. 남들이 잘 사지 않는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죠. 이런 코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전세 자금을 빼서 이거를 올인한다든지 뭐 이런 투자 방식을 택하는데 글쎄요. 이거를 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쨌든 이 투자 방식 때문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김 의원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부인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김 의원이 투자한 그 업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자금 추천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가상화폐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든가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브릭스와 넷마블 그 대표와 전무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진상조사단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상장 정보, 즉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그런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즉시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습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 얘기는 곧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3억 원 수익 낸 마블엑스라는 이 업체에서 네. 처음에는 내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어제 마블엑스 측 대표가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단장이 나와서 발표를 한 내용이죠. 네. 이 마블엑스 측에서 유출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라고 단장이 전한 건데요. 다만 원래 있었던 의혹을 인정하거나 입장문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가능성의 차원이다라는 건데요. 이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을 뿐이다.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진상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김현중 전 대변인,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애초에는 이 업체에 나는 말단 직원조차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상조사단이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글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의 말을 통해서 들은 거니까 이거는 과도한 공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뭔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찾아가서 그거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혀 없으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대표 입장에서는 없겠죠. 근데 뭐 다른 직원들을 다 포함해 갖고 전혀 없느냐라고 하면 전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답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다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용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신문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또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다른 게임 코인에 연결된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인출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뭐 전혀 관계가 없다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또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바뀌는 게 아니고요. 계속 김남국 의원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겠죠. 바뀌는 게 아니고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해왔고.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검찰이 예를 들어서 440만 원이라고 막 통장까지 보여주고 네. 인출한 게 44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왜 영장 발부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그 계좌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 현금 인출됐다. 쪼개기로 했겠죠. 예, 그 인출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440만 원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요. 진짜 본인들이 뽑아준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면 본인이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 해야죠.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답변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왜 못하겠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검찰 수사하면 되지 않냐. 아니 검찰 수사를 이전에 국민들한테 국회의원인데 먼저 떳떳하게 소명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야 맨날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가 국정조사 하자고 그래 놓고서 왜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라는 말이 안 나올까?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지금 정미용 전 최고위원 발언 중에 지금이라도 나와서 뭔가를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두문불출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어디선가 포착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네. 뭐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본인이 이제 가상자산을 좋아하시는 본인 성격답게 이 가상 공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포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인터넷 친야 성향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네. 이제 해당 어떤 글에다가 공감을 누른 요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해당 게시물의 이제 제목이 모모대 정치외교학과 이제 뭐 오뎅탕 논란 이런 거였는데 모모 정치외교학과 이제 축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문재인 오뎅탕 이런 메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거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뎅탕을 엮는 게 과거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어 과연 그게 맞냐 이걸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 이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공감을 누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아이디나 이런 걸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누른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포착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일부 인터넷 방송에만 잠깐 출연을 하고 지금 거의 일주일째 잠적한 상태고 본인이 지금 나타나야 될 공간은 이런 가상 공간이 아니고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제대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명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고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월급 받고 일 안 하면 월급 루팡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예정대로 발사가 될 거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방금 얘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누리호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사 전까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기술적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단기간에 좀 처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장기간 이게 좀 소요가 될 것인지 이 문제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할 텐데 또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숙 기자, 지금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공감을 눌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할 거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정을 하느냐? 과연 진짜 이게 김남국 의원이냐? 단정을 어떻게 해요? 이거? 네, 일단 김남국 의원 본인이 꾹 변호사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실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꾹 변호사요? 네, 내가 김남국 의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민주당 관련된 게시물들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맞는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3일 연속 이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서 글을 살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최근 떨어진 이 민주당 지지율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일주일 넘게 한 열흘 가까이 두문불출하는 김남국 의원. 그런데 일부 커뮤니티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글쎄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발언들이 나옵니다.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가게 해가지고 예. 남는 게 뭐죠? 김남국 가기만 욕하면 그냥 속으로 나 시원하다 말고 뭐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좀 경중을 따져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잖아요. 빨리 제명해야지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윤리위에 제소할 정도면요, 이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이, 그 민주당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빨리 제명시키고 나서 청문회를 하든지 뭐든 해야지. 이거 어찌 보면은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도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지숙 기자, 지금 조경태 의원이 제명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뒤에도 뭐 이렇게 그래픽도 있긴 한데, 자, 과연 김남국 의원 제명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데 요거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1일에서 22일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응답자의 44%가 김남국 의원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제명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이 광주, 전라 이런 지역에서도 의원직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6%로 우세했습니다. 다고 합니다. 정미영 최의원, 조금 전에 이제 조경태 의원 전에 이제 우리가 정청래 의원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발언이 상당히 좀 화제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은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경태 의원이 뭐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붙여놨는데, 제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로 제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조사가 좀 필요하고 한가요? 당연히 제명을 해야죠. 바로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라는 분은요, 그 국민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김남국이 먼저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코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코인으로 피해본 2030도 많아요. 그들은 매일같이 지금 이 마음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헛달감에. 근데 세상에 아픈 사람은 지금 피해자인데 돈 번 국회의원도 되고 돈도 번 그 김남국이 아프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피해자들을 놔두고 세상에 돈을 저렇게 많이 번 김남국이를 아프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식적인지 아니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들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실 걸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도 제소가 돼 있고 한데 당내에서는 제명 관련해서는 좀 어떤 반응들이 좀 있어요? 제명하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대단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 이 김남국 의원 건이 터지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방송에서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확인된 것은 본인이 상임위 시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외에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입법 로비를 받았다든지 무상 코인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본인이 다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다뤄질 것인데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고액의 코인 거래 그것도 뭐 김치 코인하고는 작코인을 거래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가능성 도의적 책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정치권에서의 그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그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좀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지금 그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분은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 법사위원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을 받았어요. 16건이나. 그러면 그거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을 한 것이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뭐 다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예,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윤리위에 제소돼서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까지 지금 받아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계속 계류돼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21대에서 39건의 윤리 제소가 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그 국회 그 정치권 전반적인 그런 쇄신 노력도 뒤따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뭐 이 코인 관련해서 청문회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은 청년이 희망, 개딸은 카톡 테러입니다. 민주당 어제 전국 시도당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이 상시 감찰에 이어서요. 오늘은 6월 중에 윤리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총선 1년을 앞두고 민주당 이 기강 잡기에 비상이 걸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천시의원 성비위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엄벌하겠다. 대표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고요.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성비위자 관련해서는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요. 그에 기준해서도 앞으로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비위 바로 지난 10일 이 합동 연수 일정 중에 저녁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민주당 소속 박성우 의원 갑자기 한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 소속 정당만 다른 동료 시의원이었습니다. 바로 항의했습니다. 1차적인 어깨를 잡았을 때는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자리에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던 상태여서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더 당황스럽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박 의원 성비위로 윤리위에 제소가 되자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민주당은 경기도당 차원의 징계 이어가겠다 밝혔지만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게 민주당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이다. 더불어 만진당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의 사례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당의 윤리감찰이 시작되면 탈당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행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찰단이 한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이에요. 그분이 탈당했는데 무슨 자료를 내라, 출두해라 하면 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는 감찰단이 계속 감찰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바보 같은 소리다. 네, 하지만 이 징계는 징계고 진정한 사과가 먼저일 텐데요. 이 고발 이후 이어진 상황에 피해 의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나서 일요일 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정말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데 한 번 올 때마다 4통, 5통씩 올 때 점점 드는 생각이 이분은 과연 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전화를 하는 것일까? 오히려 제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과를 하지 못했다,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전화 폭탄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한 사람, 이 카톡방 테러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청년 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 이재명 대표 축사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미래연석회의가 청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청년의 시각,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바로 이재명 대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양소영 전국 대학생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표정이 어둡고 이재명 대표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양 위원장. 얼마 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광주냐 이러려고 우리 아버지가 모질게 당하며 민주당에 헌신할 줄 알았냐 이런 욕설들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해악에 대해서 그리고 당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해본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자를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해보진 않은 의원들도 한번 이거를 느껴봐라. 간접적으로나마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최근 이 김남국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고밀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에 맞춰 수박 인증을 한다. 이런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낙연대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전해숙 의원에게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문자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또 저는 수박이니 말씀하고 욕하는 정도는 가벼운 욕 정도는 저도 웃고 넘길 수가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그냥 입에 못 담을 심한 폭언과 욕설이에요. 네, 강성 팬덤과 도덕성 논란, 다음 달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멀리 미국에서 알을 깨는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외부의 충격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존 정치가 잘 해주기를 지금으로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양소연 대학생 위원장 오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청년이 희망이다, 미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작 청년 정치인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 화살이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충분히 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 말,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청년위원장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심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적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다 이재명 대표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김현정 전 대변인직을 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청년 대변인 뽑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모집 기간을 늘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030 세대 민주당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 폭력이라고 언급됐던 이런 카톡 대화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식의 방식은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을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의견들은 이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이제 정치의 어떻게 보면 본령인 거고 다양성이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또 이 정치의 영역이기도 한데 저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느 주장에 대해서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2030 MZ 세대들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 20대 특히 20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동안 사실 많은 그 지지율을 회복해 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이제 김남국 코인건으로 해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이제 쇄신 의총에서 혁신이 만들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만큼 빨리 그 속도를 내 가지고 다시 이제 MZ 세대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오후 3시부터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과 온라인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주당사 한 층을 당원 조문으로 만들어서 한 층을 통으로 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종종 소통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 당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특히 젊은 당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시고 혹시 여기가 남들이 볼 때 저 개방을 했더니 저게 이상하게 돼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방금 보신 영상, 조금 전에도 소통 방송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성 지지자층 그런 문자 같은 거 하지 말라, 꼬투리 잡힐 일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결별할 마음이 없다라는 상황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딱 봐도요 결별할 마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말과 앞뒤가 틀리다는 게 여기서도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 당내 여러 국회의원들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폭력에 대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오죽하면 지금 청년들도 얘기하고 있고 청년위원장조차도 대학생위원장조차도 지금 저런 얼굴 표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걸 해결할 저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네, 심지어 이 친명계에서는요, 강성 당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이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대의원제 폐지, 개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정당 민주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대표도 한 표면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김현정 전 대변인. 이런 상황에 현재 대의원제 폐지 청원글 동의가 5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 만들어주기 위한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이다. 이런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게 당대표는 최고위원 선출하는 룰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뭐 적용되는 건 아니시죠.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사실은 아닌 것인데 사실 그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당내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비판의 지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혁신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대의원제를 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그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월요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있거든요. 전국에 한 100여 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총회를 열어갖고 나온 4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당지도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의원제도 폐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의원 제도가 사실 취약지구인 TK나 뭐 경북 지역에서의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실제로 우리 대구 경북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다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이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대의원 제도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 1인 1표세 표의 등가성을 인정한 이 내용입니다.